이제 전세권입니다. 먼저 의미 법적 성질인데요. 전세권의 경우에는 다른 물권과 비교했을 때 의미 법적 성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의와 법적 성질은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먼저 의의,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303조 제1항. 이게 전세권과 관련된 민법 규정입니다. 먼저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해야 한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과 비교를 했을 때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핵심 포인트 뭐였죠? 개념상 사용 대가로서 월 차임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한 요건을 갖춰야 임대차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세권은요. 전세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권 등기가 있어야만이 성립되는 건데 그 설정 계약에 전세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만이 전세권이 설정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었으면 전세계약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데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는 것이 뭐다? 용의물권이죠. 이게 용의물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용의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다.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상권과 비교했을 때 지상권에 있어서는 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게 성립 요소도 아니다. 그런 표현 기억나십니까? 이러한 어떤 조문을 봤을 때 지상권의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한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대가 지급이 지상권 설정 계약의 성립 요소는 아니다. 그때 제가 이 전세금을 비교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설정 계약의 성립 요소다. 전세금 지급이 주고받으면 이건 전세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부동산에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우선 변제 효력이라는 게 있죠. 세트입니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 뭐에 대해서요? 전세금에 대해서요. 즉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는 전세권 설정자가 있고요.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금 얼마 준다. 그 내용이 들어가고 실제로 전세권자는 설정자에게 그 돈을 지급합니다. 그래야만이 전세권 설정자는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동산을 인도할 겁니다. 근데 이 설정 계약이 끝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권 설정 계약 종료에 따른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에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돈을 돌려주세요. 일정한 행위,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채권의 특성은 전세권 설정자가 돈을 줘야만이 돈을 받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 집에 가서 금고 있는 돈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게 아니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직접 가져올 수 있는 게 물권적 성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돈을 줘야만이 돈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주지 않으면 뭘 해야죠? 전세권자 설정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죠. 근데 집행을 하려면 뭐 해야죠? 집행 권한이 필요합니다. 집행 권한이란 결국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소송을 안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저당권에서 임의경매가요. 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저당권에 기초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런 채권은 결국은 원칙적으로 또 채권은 일반 채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등하게 지급돼요. 그러다 보면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어요. 전세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채권자가 존재하고 아니면 저당권자가 있게 되면 자신의 전세금을 반환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우선 변제 받을 효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즉 전세권 설정 계약이 종료되면
어떤 문제 난다죠?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반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효력, 우선 변제 받을 효력이 있는 겁니다. 사실상 저당권자 취급합니다. 나중에 저당권 변제면 저당권의 효력은 우선 변제 효력이거든요. 근데 항상 세트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는 저당권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저당권이 여러 개 있는 거고 선순위는 당연히 대항할 수 없고 자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기타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보다 우선 변제해서 자기의 채권을 충당할 수 있는 효력을 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 계약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어떤 정책적 배려가입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성격이 사용 수익이니까 용의물권적 성격이 있는 거고 이 뒤편에는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담보물권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고 저당권 효력은 우선 변제 효력이다. 자신의 채권을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았다. 우선 변제받는 얘기는 목적물, 저당권이나 아니면 전세권의 목적물을 경매 절차에서 환가했을 때 그 환가대금, 그 경락대금에서 우선해서 변제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개념. 그래서 용의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이 이 법조문에서 도출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즉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고 합니다. 다만 전세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면 됐지 반드시 현실로 수수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돈으로 현금으로 금전을 줄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늠할 수 있다. 반드시 금전을 수수할 필요 없이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공사업자가 건축지의 주택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그 전세금이 채권으로 가름되는 거죠. 그 경우입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전세금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돈을 쏘는 게 아닙니다. 쏜다는 표현이 아니라 계좌이체 방법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 기존에 공사대금 채권이 1억이었어요. 그 채권으로 전세금에 쌤쌤 시킨다는 겁니다. 자,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포함돼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의 성립 요소에 반드시 현실 인도가 필요하다? 그렇지는 않다. 그걸 많이 묻습니다. 설정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이 성립 요건은 아니다. 즉, 그 얘기는 전세권 설정 계약할 때 전세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지만 전세권 설정 계약에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왜 이게 잘 나오냐면 다음 이유가 있습니다. 요 표현과 요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갖는 전세권을 설정한 거예요. 이게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느냐? 그러니까 주로가 포인트고요.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한 경우도 그 전세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건 뭐냐면 물권 법정주의에 반해서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게 쟁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세권은 용의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는데 용의물권적 성격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주로 채권담보 목적인데 그러한 전세권을 주로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을 물권 법정지에 비춰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그 논거가 하나가 뭐냐면 전세권 설정 계약의 성립 요소로서 물건의 인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논거가. 그리고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물건의 사용수익을 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논거로서 인정합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정책적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대금 채권, 빌라나 다세대 같은 공사업자는 공사대금 채권을 못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건축주가 등기한 그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에요. 그 현실에서. 그런 공사업자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때문에 반드시 금전이 오고 갈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을 가름할 수 있다는 그런 논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다음에 전세권은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한다. 담보 물권적 성격은 저당권으로 기억을 하십시오. 저당권 특징이 뭐죠? 우선 변제적 효력이다. 우선 변제적 효력하면 항상 기계적으로 뭘 한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효력.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효력이 있다. 우선해서. 그런데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 성격이 있는데 요 개념을 잘 봐야 합니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주로 용익 물권적의 성격을 갖고 담보 물권 성격은 잠재되어 있다. 존속 기간 중에는 만약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게 되면 존속 기간을 정합니다. 존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료되기 전까지는 어떤 성격? 용익 물권적 성격이 주로 돼 있고 담보 물권 성격은 잠재되어 있어요. 현실화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세권 설정 계약이 종료될 수가 있겠죠. 근데 종료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 만료 아니면 소멸 통고나 소멸 청구 합의 해지. 그러니까 종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세권의 경우에는 계약이 끝나는 것은 기간이 정해졌으면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중간에 합의해서 끝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이하게 소멸통고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에 규정이 있는데 소멸통고는 뭐냐면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거예요. 약정이 없을 때. 그때 소멸통고를 끝낼 수 있고요. 그것도 계약 종료 사유입니다. 소멸청구는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의 용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그게 중요합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이 종료되면 용익 물권의 성격은 사라지고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용익 물권의 성격 사라지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 물권의 성격만 갖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세권 설정 계약이 존속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면 그 순간 용익 물권의 성격은 없고 오직 뭐만 남는다? 담보 물권의 성격만 있다. 즉 저당권을 변신한 저당권만 남는다. 뭘 담보하는? 저당권은 항상 피담보 채권. 저당권으로 담보는 채권인데 그게 피담보 채권이거든요. 전세권에서는 전세권 반환 채권이죠. 저당권에서는 일반 채권, 금전 채권이거든요. 피담보 채권을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전세금 반환 채권 담보하는 담보 물권 성격을 갖는다.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특성에 따라서 나중에 전세권의 양도, 피담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 등의 그 결정됩니다. 양도성에 대해서. 자, 이 표현 존속기간 만료로. 존속기간 만료가 전세권 설정 계약의 종료 사유예요. 만료되면 전세권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중요한 것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 표현도 기억하십시오. 그냥 존속기간 만료 아니면 소멸 통고, 소멸 청구 합의인데 대부분 존속기간 만료가 대표적인 사유예요. 계약이 종료되면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뭐만 남는다? 담보 물권적 성격. 그걸 뭘로 이해한다? 저당권을 이해하십시오. 저당권은 항상 피담보 채권이 있는데 전세권이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성격만 있는 거다. 그 얘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할 때는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런 말미암아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로 물권 법정주의 관점에서 주로 채권 담보 목적을 갖는 전세권 효력 인정한다. 포인트는 주로예요. 주로 의미는 용익 물권적 권능의 성격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전세권자가 원하면 전세권 설정자가 사용 수익을 허락한다는 약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 논거는 뭐냐면 내세운 게 전세권 설정 계약의 주로 채권 담보 목적이라면 전세권 설정자는 그 목적물을 전세권자에게 인도를 안 해요. 채권 담보 목적이니까요. 채권 담보 목적이면 교환 가치만 파악하기 때문에 등기부상 등기만 돼 있으면 이제 더 나아가 목적물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전세권 설정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당권이거든요. 저당권이 교환 가치만 파악하고 목적물의 점유는 계속 저당권 설정자, 즉 소유자에게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질문에 갔을 때 이건 담보물권의 성격 아니냐. 오직.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그 성립 요소서 인도가 바시틀 필요 없어. 그리고 인도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요청하면 인도해주기로 약정했다면 효력 인정한다. 그런 논거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표현 중요합니다. 그 주로 채권 담보에 막정 갖는 전세권 설정해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로 의미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주로 의미는 나중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 살아있잖아요. 용익 물권적 권능 있잖아. 그러니까 효력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표현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다음,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한, 아예 배제한 거예요. 사용 수익 권능을 가능성 아예 없앤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냐? 그 경우에는 담보 물권의 성격만 오직 남아있는 거고, 그 경우에는 물권 법정지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전세권 설정계획 당사자가 전세권의 행심인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용익 물권적 성격을 아예 배제시킨다는 겁니다. 채권 오직, 이거는 오직 채권 담보만 해. 앞서 본 거는 주로였고요. 주로일 때는 효력이 인정하지만 오직 채권 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이는 물권 법정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물권 법정지에 반했기 때문에 전세권을 등기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직 채권 담보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수익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앞에는 배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해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이 건물을 두 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겠죠. 소유자예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직접 점유 사용해요. 요거는 임대차가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그러면 갑을 사이에 상가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보증금과 차임을 책정하겠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의 종류에 따르면 갑을 사이는 무슨 방이죠? 을은 갑을 상대로서 임차인은 임대 상대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습니다. 향후에. 근데 이 반환 채권은 채권이에요. 채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갑의 자력에 따라 채권을 변제돼서 무자력이 되면 채권의 목적을 달성,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떼일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그런 위험성에 대비해서 뭘 했냐? 이 임차 보증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거예요. 이 건물에 지금 별개의 물건입니다. 이건 A라고 쓸게요. A, B 건물이고요. 이건 서울에 있는 거고, 이거는 부산에 있는 건물이에요. 이 부산에 있는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의 기촉에서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갑의 다른 부동산 위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보니, 전세권 설정된 부동산을 보니, 이 부동산은 현재 갑이 점유하면서 자기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을이 사용수익이 배제되는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오직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가 아니라 오직 채권 담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전세권 등기는 효력이 없다. 이 전세권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이 건물에 관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전세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 효력이기 때문에 그 후순위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커지겠죠. 그런 염려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해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전세권 존속기간 시작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의 효력이 인정된다. 참, 이것도 시험에 간혹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먼저 주소가 어디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등기부를 봤어요. 등기부를 딱 보면 권리자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접수일자가 있겠죠. 접수일자는 2024년 5월 20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권리자에 보게 되면 전세권자 이렇게 됐고, 권자 갑이라 쓰고 인적사항 씁니다. 그리고 뭘 쓰냐? 존속기간을 써요. 근데 이 존속기간이 언제냐? 2024년 10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 이렇게 됐어요. 뭐에 주목했냐면 접수일자와 등기 목적, 등기 목적, 전세권 설정. 접수일자는 5월 20일인데 전세권의 권리자의 존속기간 본인이 아직 존속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 전세권의 등기 효력을 인정할지가 쟁점이 된 겁니다. 그 얘기는 접수일자의 이 전세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존속기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5월 20일과 24년 10월 1일 사이에 등기된 그 권리에 더 효력을 더 인정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성립되냐?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존속기간도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전세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 그게 쟁점인 겁니다. 그럼 정리하게 되면 존속기간 시작 전에 마친 설정 등기의 효력도 인정할 수 있냐? 그런데 답은 그겁니다. 전세권에는 용의물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무슨 성격이죠? 담보물권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게 저당권이라고 했죠. 저당권은 채권 담보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피담보 채권이에요. 피담보 채권인데 이 채권은 장래에 언제요? 장래에 비로소 성립하는 장래에 발생하는 채권도 담보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발생한 채권은 없지만 장래에 발생하는 채권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담보물권적 성격 때문에 효력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저당권 파트에 가면 그 채권이 장래에 발생한 채권도 가능한 겁니다. 장래에 발생한 특정의 조건부 채권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장래 채권도 담보하기 때문에 저세권에는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고 장래의 특정의 조건부 채권도 장래 채권, 핵심은 장래 채권도 담보하기 때문에 존속기간 시작 전에 마친 등기도 전세권 등기도 효력이 인정된다. 이런 논리에 비칩니다. 어떤 논거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지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장래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논거입니다. 자, 전세권이 용의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이 빠진 거예요.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다는 거. 단순히 용의물권적 성격이 있으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담보물권적 성격은 저당권인데 저당권의 경우에는 장래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래 얘기는 말처럼 존속기간처럼 접수일자 이후에 발생한 채권들 5월 20일 접수일인데 2024년 10월에 발생할 채권을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나옵니다. 전세권자와 인접토지의 소유자 사이는 상린관계 규정. 상린관계는 소유자의 토지 사용과 관련해서 조절하는 거다. 토지 이용 관계를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이용이니까 토지 사용과 관련돼서는 규정이 적용된다. 설명했습니다. 지상권자에서. 간혹가다 출제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세권자는 불법 점유자인 제3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환 청구하려면 점유를 전제하잖아요. 근데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자,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취득은 설정 계약과 등기가 대합니다. 만약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채권적 전세라고 합니다. 채권적 전세인데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등기를 안 했다는 경우예요. 임대차는 아니에요. 하지만 채권적 전세 그리고 이게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된다. 그 정도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존속기간. 이 존속기간이 법조문이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기 좋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이게 현실에서는 많이 찾아보는 일 없습니다. 그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구조예요. 첫째, 전세권과 건물을 구분하고 있어요. 전세권의 대상은 뭐였죠? 전세권의 대상은 개념에서 객체가 대상이
지상권은 토지였잖아요. 아예 토지라고 명을 박아놨으면 전세권 뭐였죠? 부동산이에요. 이 부동산 뭐가 있을 수 있죠? 대표적인 게 토지와 건물이잖아요. 따라서 전세권 하게 되면 토지, 건물을 대상을 한 거고요. 그럼 전세권 중에 건물만 대상을 할 수 있는데 법 구조상 전세권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건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이 구별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 문자. 일단 10년을 한도로 한 약정기간 씁니다. 최장기간이죠. 전세권의 존속기간. 그럼 전세권의 대상은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이 전세권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있을 수 있구나. 토지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건물의 존속기간은,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10년을 넘을 때는 어떻게 한다? 10년으로 단축한다.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5년이면 10년으로 단축된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바꿔서 내는 겁니다. 한편, 이것 때문에 잘 나오는데 건물에 대한, 뭐라고요? 전세권이라고 쓰지 않고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세권의 대상에는 토지, 건물이 있는데 뭐에 대해서만? 건물에 대해서만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 한다. 최단기간입니다. 토지 전세권은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몇 년? 1년 미만으로 했어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 1년으로 한다는 거. 최단기간을 정합니다. 자, 요런 어떤 용어의 구분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오냐면 전십 건일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10년을 넘지 못하다. 전세권은. 그럼 토지, 건물 포함되구나. 건물에 대해서는 최단기간이 있구나. 1년. 1년 미만일 때 1년. 그럼 토지는 포함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토지에 대한 전세권 전속기간 1년 미만 정한 때는 1을 1년다. 그러면 틀린 집니다. 이미 기출됐습니다. 딱 4개 좋죠.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헷갈리죠. 전십 건일 10년을 넘지 못한다. 여기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 있다. 따라서 제한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바꿔서 내고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전세권 존속기간을 15년을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을 한다. 전십 건일. 여기 전이잖아요. 전 10. 15년일 때 10으로 한다. 토지 전세권 존속기 1년 한다. 건물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전십 건일. 건물의 전세권이 1년 미만일 때 1년을 한다. 근데 그걸 토지로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어요. 10년을 넘지 못하는데 갱신할 수 있다. 그런데 갱신한 날부터 다시 10년을 넘지 못한다. 근데 전세권이에요. 이 전세권에 뭐가 있죠?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갱십. 전세권은 갱신할 수 있는데 10년을 넘지 못한다. 전갱십. 출제지문 이렇게 합니다. 토지 전세권에 토지 전세권 전갱십이라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포섭이 돼야 합니다. 갱신할 수 있으나 10년을 넘지 못한다. 맞네. 이 전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 토지, 건물 다 들어가니까 토지 갱신하게 되면 10년 넘지 못한다. 갱신하신다. 그렇게 읽을 줄 아셔야 합니다. 다음에 묵시적 갱신 중요합니다. 묵시적 법정 갱신이에요. 즉 전세권 설정 계약자와 전세권자가 계약기가 만료 전에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겁니다. 이런 법정 갱신 조항이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 이제 나올 뿐만 아니라 어디서 중요하죠? 주택임대차나 아니면 주택임대차법상의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법상의 상가임대차 그리고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전세권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법정 갱신 조항이 전세권이 아니라 뭐라고 씁니까? 건물에 토지는 해당되지 않구나.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자예요. 갱신은 똑같은 패턴이에요. 존속기간 만료 전 이제 이 기간에서 약간의 차이지 계약기간, 존속기간 만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행동? 거절 통지나 아니면 족경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 요거는 공통돼요. 어떤 경우나. 그리고 존속기간 만료 요 부분도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존속기간 만료 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표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내지는 않습니다. 이 파트에서. 그거를 내는 경우는 옛날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제 다른 데 이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을 본다. 이걸 법정 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또 법이 정한 갱신입니다. 계약의 갱신은 원칙은 뭐죠? 당사자의 합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연장하는 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당사자가 만나서 합의를 해야 돼요. 갱신 계약서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갱신된 것처럼 취급하는 거다. 그게 법이 정한 갱신이다. 묵시적 갱신. 자, 그런 경우에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건물에 대해서만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 그래서 건법계, 건물에 대한 법정 갱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갱신된 계약의 존속 기간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갱신되는데 그 기간은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건물에 대해서만 법정 갱신이다. 토지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존속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다. 왜 중요하냐면 정함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당사자는 누가요? 당사자는 누가 보겠습니까?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모두가 소멸 통고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이유 없이 원치 않으면 소멸을 통고하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 전세권이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기간이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근데 어디서 한번 얘기를 했죠. 어떤 경우에?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최단 기간 30년, 15년, 5년. 기억나십니까? 그거 구분해서 잘 나옵니다. 더더욱.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지상권 파트에서 언급했었습니다. 지상권 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전세권 파트에서 얘기할 때 지상권 얘기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잘 기억해 주십시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용의물권인데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둘 다 지상권, 전세권 모두 용의물권인데 존속기간을 정함이 없을 때 어떻게 취급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 겁니다. 자, 포인트가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나왔다? 토지 전세권이 여기를 바꾼 거예요. 토지 전세권자가 어떤 행동하냐면 법정 갱신된다. 틀린 질문이다. 의뢰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존속기간이 1년이다? 아니다. 어떻게 된다? 기간에 약정, 정함이 없는 것을 본다. 정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의견은 소멸 통고가 중요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